이 주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강력 주장하셨잖아요. 네, 강력히 주장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겨울옷을 입고 영상으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컵27 대학생 참관단으로 활동했던 김다빈, 박연정입니다. 저희가 컵27에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블로그와 인스타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 잘 들으셨나요? 혹시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부족해요. 알려주세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본인 등판했습니다. 와! 그러면 인터넷에 컵27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사인데요. 처음 기사로는 컵27 개막 소식을 다룬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사진을 보니까 샤르멜 쉐이크의 풍경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샤르멜 쉐이크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국적이고 한편으로는 신기했던 샤르멜 쉐이크의 첫인상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지평선이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사실 제가 아프리카 대륙에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대륙에 왔구나, 이걸 진짜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직도 첫인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사를 좀 더 읽어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샤르멜 쉐이크에서 개막했다라는 문구가 있네요. 네, 사실 이번이 6번째 아프리카 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대감과 맞게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밑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올해 총회에는 약 200개국의 대표단과 환경, 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 명이 참여한다고 주최국인 이집트 정부가 예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홀리시처럼 처음 보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저희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연정님은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을 저희가 뵙고 또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국가적응계획 비공식 회의에서 뵀던 강주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의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회의가 중단되고 G77과 중국 그룹이 비공식 회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연구원님께 여쭤보니까 그 그룹이 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문서에 반대를 표했다고, 그래서 회의가 중단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회의에서 다룰 문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적응 계획에 대한 의제에 있어서 선진국 그룹이 개도국 그룹의 의견을 들어줄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시험해보는 일종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립이 굉장히 깊은 속뜻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이걸 설명해 주신 연구원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장 안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셔틀버스 기사님과도 나름 친분을 맺었었잖아요. 맞아요. 숙소에서 회의장으로 갈 때 항상 컵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 7시에 딱 시간 맞춰서 타다 보니까 항상 같은 버스를 타게 되고, 그래서 기사님도 저희가 첫날부터 매일 버스를 타니까 이제 저희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도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기사는 열띤 협상이 반환점을 돌 11월 13일자 기사인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참관했던 의제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이슈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그 피해는 더 크게 받는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손실과 피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 연정님이 가장 기대하기도 했던 의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손실과 피해 의제에 참관하기 전부터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번 여름에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더더욱 손실과 피해 의제에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다빈님께서는 어떤 의제가 제일 기대되셨어요? 저는 유일한 감축 의제였던 감축 작업 프로그램을 가장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가 그 기후변화 아카데미 모의 총회에서 맡았던 의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국가들이 저희가 했던 대로 말을 할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마저 읽어보면 이후 일부 유럽 국가 등이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이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와 기금 조성 등에 대한 협상은 올해 총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하는 선진국들의 저항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선진국과 개도국이 정말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긴장감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저는 물론 손실과 피해도 있지만 저희가 들었던 회의 중에 최빈 개도국과 관련된 사항이 이 점이 특히 부각됐던 것 같아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의제에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이제 GCF 관련 조항 딱 그 한 문구를 넣을지 말지로 그 회의 내내 선진국과 개도국이 나눠져서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결국 결론이 나지 못하고 내일 SBI 의장에게 지침을 받자 하고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이 아직도 심각하고 그런 점이 좀 되게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연정님은 혹시 인상 깊었던 회의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대응조치의 이행 역량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저번 회의에서 다룰 초안 문서가 정해졌었는데 회의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였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 문서를 찬성할 수 없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끝까지 완고한 입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보니까 손실과 피해 말고도 기후 적응이나 기금처럼 저희가 들었던 의제도 소개되어 있네요. 저희가 해보니까 15개 네. 회의나 들었더라고요. 네, 비공식 회의만 15개고 이제 플래너리까지 하면 20개가 넘는 회의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들었던 회의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감축, 적응, 재원, 손실과 피해 이렇게 4가지를 집중해서 들어갔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감축에서는 긴급한 감축 목표 확대와 이행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회의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작업 프로그램이 그 감축에서 열린 유일한 의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의제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의총회에서 했던 주제라 이 주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강력 주장하셨잖아요. 강력히 주장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인데요. 재원에서는 새로운 공동의 정량적 기후 재원을 목표에 대한 그 의제에 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000억 달러를 모금하자라는 목표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항상 결정문에서 촉구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1,000억 달러부터 시작하는 이런 새로운 재원이 과연 잘 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손실과 피해는 많은 주목을 받는 의제이기 때문에 들었던 것이고 손실과 피해 관련 의제로는 이 손실과 피해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의제가 있었고 또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제도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응도 손실과 피해랑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의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들었던 거고 적응에 관련된 주요 의제로는 전지구적 적응 목표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설립이나 국가 적응 계획의 이행과 수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회의를 들은 만큼 그 회의의 쟁점과 특징을 좀 잘 맞아요. 알고 있잖아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먼저 감축으로는 쟁점이 운영 기간, 특정 국가의 책임 부각, 부분별 접근법, 그리고 논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징은 뭐였을까요? 감축에 대한 특징이라고 하면 선진국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감축 의욕을 강화하자라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아직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또 손실과 피해에는 어떤 쟁점이 있었죠? 네, 손실과 피해 관련해서는 기술적 워크숍이나 보고서 필요 여부, 기금 창설 여부, 그리고 감축과의 연관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네, 손실과 피해 관련 회의는 사실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들으러 가면 줄을 정말 길게 서 있는 경우도 많았고
참관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따로 마련된 오버플로우 룸이 있었고 오버플로우 룸에 가도 줄을 계속 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장 바닥에 앉아서 회의를 듣기도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번 기사는 저에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기사인데요. 바로 저희의 파빌리온 행사를 취재한 기사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한국 파빌리온에서 K-팝과 기후변화를 연결지어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파빌리온을 준비하면서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K-팝이 에너지나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 탄소 배출이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니어서 K-팝이 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고 잘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정님은 어떠세요?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저의 주제는 K-팝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현이었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인 재현을 생각해내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느꼈거든요. K-팝에서 발생하는 앨범 과소비 문제나 스트리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같은 문제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재현 사항을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뭔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파빌리온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바로 옆에 오션 파빌리온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션 파빌리온에 딱 팔찌 굿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굿즈를 받은 게 사실 기억에 남아서 네. 한번 언급해 봤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파빌리온을 크게 구경할 시간은 없었지만 이제 쉬는 시간에 틈틈이 돌아다니면서 팔찌나 배지, 부채 같은 굿즈를 나눠주는 거를 이제 받는 게 나름의 소확행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받은 배지 중에 여기 남태평양 파빌리온에서 받은 1.5도 배지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참관하는 내내 이렇게 달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이번 기사는 캅27 결정문 초안에 대한 기사인데요. 저희가 첫째 주 토요일 날 결정문의 핵심이 담긴 커버 디시전에 대해서 각 국가의 입장을 얘기하는 회의에 들어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결정문을 보면은 저희가 그때 들었던 생각 혹은 예상과 다른 점도 있고 같았던 점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초안에는 석탄의 단계적 폐지만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컵26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취약국들이 요구해온 석탄 외 석유, 천연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버 디시전 회의에 들어갔을 때도 인도를 이제 중심으로 G77과 중국 그룹이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폐지는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석탄 발전 단계적 축소와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라는 작년의 결정문과 똑같은 내용만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개도국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에도 역시나 작년과 같은 결론만 언급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취약국가, 개발도상국이 요구해온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언급만 포함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때는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한 대립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었고 또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클로징 플래너리 때까지도 이게 될까? 이러면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손실과 피해 기금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커버 디시전에 대한 회의를 봤는데 이런 회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최종 결정문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 과정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참관단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관단으로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자랑 삼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참관단이 되어서 영상으로만 컵을 보다가 실제로 회의장에서 국가 정상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실제로 보게 되었을 때 뭔가 느낌이 달라진 게 있었나요? 일단 스크린에서만 보던 협상 실무자님들을 그 현장에서 보고 그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야외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텐트에서 회의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텐트에서 진행될 경우에 외부의 비행기 소리나 이런 게 여과 없이 들려서 사실 듣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 실무자님들은 회의를 당연히 잘 들어야 되니까 이런 오디오 같은 게 제공이 되는데 사실 옵저버들에게는 제공이 되는 회의도 있고 안 되는 회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공이 안 되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컨 잡음이 너무 심해서 그 더 잘 들으려고 앉아있는 옵저버들이 서기도 했거든요. 네, 저희도 맞아요. 사실 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정말로 회의장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국가 정상들의 발언도 들을 네. 기회가 있었잖아요. 연정님은 어떠한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국가 정상은 아니지만 컵27 의장인 샤메 슈크리가 인포멀 스토피킹 플래너리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의장님께서 My door is open to all parties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최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번 회의를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껴서 아직까지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네, 저에게 컵27이란 용기인 것 같아요. 참관단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진전에 진전을 거듭하는 결정문을 보고 그리고 그 기후변화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분들이 있으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용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컵27이란 제2막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컵27에 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막상 갔을 때는 또 동시에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회의장에서 더 전문적인 분들을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기후변화를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인 등판한 컵27 대학생 참관단의 이야기였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얘기한 것 뿐이지만 컵27의 비하인드가 궁금하셨던 분들, 참관단에 대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